자, 이번 이야기는 존못 대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 발음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못 대장님. 오늘 못 대장님께서 정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또 시들모를 찾아와 주셨고 많은 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존못 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대장님께서 많은 용기를 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대중들 앞에서 쉬운 건 그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주제가 어떤 주제가 될지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거의 30대다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관통하는 단어인 나의 수호령 청도 할매로 하겠습니다. 오, 나의 소령 청도 할매. 네네. 오, 일단 소령이라는 게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귀신에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거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령이라는 거를 언급할 정도면 정말 귀신들이 집중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보호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청도 할매의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일단 30대고 대구에 이제 계속해서 토박이로 거주 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일남 일녀 중에 이제 장남으로서 당시 어머니는 저를 이제 출산하시기 전에 저의 이름을 일단 외자로 지으려고 하셨대요. 성이 김이라고 하면은 외자로 뭐 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크게 반대를 하셨죠. 제 족보에는 이제 돌림자로 써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할아버지는 결사반대, 호적상의 이름으로 가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한 수 꺾을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태열도 아닌 것이 애가 매일같이 울기도 울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뭐 업어도 울고 뭐 누여도 울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더랍니다. 첫 육아인 어머님은 약간 좀 지치는 마음에 병원을 5곳에서 한 6곳 정도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사주팔자 혹은 또 명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한의사분께서 검진을 하면서도 진맥을 짚으면서 검진을 하는데도 애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이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서럽게 우는가 싶어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의 이름을 듣고 사주팔자를 한번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의사 분께서는 한참 동안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 이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애 이름 때문에 이렇게 애가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무당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무당집 주소를 적어 주셨대요. 예. 당시에는 이제 집 전화기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무당집에 집 전화가 없어서 주소만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친가나 외가가 둘 다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무당집을 가는 걸 양가에서 반대를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제 혼자 저를 데리고 한의사가 말이죠. 무당집으로 가기로. 어머니께서는 애초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 지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뭐 5개월 된 저를 업어가면서 이렇게 물어 찾아가는데 어느 40대 파마머리라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붙잡으시대요. 세대 어딜 그렇게 바삐 가냐 이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제가 지역명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그 송년동이라고 달서구 쪽에 위치한 송년동이 있어요. 그 주소를 말해주면서 여기 이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아이고 새댁 내가 새댁 만나려고 이렇게 마실을 그렇게 나가고 싶었나 보다고 그 집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 어머니는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무당도 만나보고 당집도 가보신 거예요. 갔는데 당집이 일반 가정집이긴 한데 정중간에 불상은 있는데 붉고 얇은 커다란 천으로 그 불상을 가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상태를 막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 말을 가로채더랍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애한테 붙어서 해코지하는 귀신도 안 보이고 부하 안에 애 이름이 애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애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되물어보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되게 싱긋 웃으시면서 아까도 말했잖냐, 왠지 그냥 밖에 마실을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모시는 신령님께서 새댁 찾아서 데려오라고 그게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주팔자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그 이름은 안 되는데 그 이름은 애기 사주에 너무 안 맞는 이름이어서 분명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비명 행사할 팔자라고 이 이름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신 거죠. 무당 아주머니 제발 애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빌고 비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계속 고민을 하시대요. 애기 사주팔자에 맞는 이름이 너무 없대요.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침묵의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면서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새댁 내가 방법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100% 애가 평범한 애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죽지 않을 뿐이지 되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가 10살 때까지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짓고자 했던 그 외자의 이름을 쓰고 호적상에는 그냥 지금 이름 그대로 가되 10살 때는 무당분께서 지어준 이름으로 개명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까지 외자인 이름으로 살았고 10살 이후로부터는 지금의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된 거죠. 총 3개의 이름으로. 기구하다. 오. 여기까지가 제 유아기 시절 때 일이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하게 친가족이 좀 특이하게 천주교 집안인데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할아버지 댁에 있었을 텐데 보통 제사가 초저녁에 준비를 해서 밤 12시를 넘기고 끝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혼자 집에서 노는 것도 심심하기도 하고 또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놀러 가려고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좀 구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같은 아파트지만 동은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리도 알고 있을 거고 부모님도 얘가 어느 놀이터를 놀러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 놀이터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흙과 모래가 가장 많은 그런 놀이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 제가 그냥 놀러 가면 심심하니까 맥주잔 있죠, 유리컵, 그거를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성도 만들고 모래 장난하려고 그걸 부모님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놀이터가 할아버지 집에서 오르막길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을 제가 올라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혼자 유리잔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찾았다 이런 소리와 동시에 제 발목을 확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두 손은 유리잔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유리잔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제 오른손바닥을 찔렀고 그렇게 해서 되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아직도 오른손에 좀 남아있고요. 이때 들었었던 그 찾았다라는 그 여자 음성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오싹하고 약간 좀 그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후에도 좀 다양하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뛰어놀다가 앞에 급식 아주머니께서 콩나물 국통을 들고 오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누가 등을 떠미는 느낌에 밀려서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요. 예. 뭐 학교하고 집에 오다가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짱돌을 맞아서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계속 꼬매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좀 걱정이 됐는데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애가 좀 유별나게 다치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냥 이제 남자애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다치기도 다치면서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이제 평범한 남자애들 키우는 집안의 일상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머님은 다시 송현동에 계시는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가게 돼요.
이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고가 났던 그 장소예요. 보시다시피 피아노 학원이 1층 주택을 개조했던 학원이었는데, 예.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은 마당에 푸세식 화장실로 있었던 곳이었었거든요. 거기가 불도 잘 안 켜져요. 심지어 켜려고 해도 전등 스위치 불이 이게 당겨서 켜는 불이었거든요. 아, 옛날에. 네, 근데 오. 이제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지고 무서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볼일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불면서 문이 꽝 하고 닫힌 거예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불을 켜려고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에서 거꾸로 머리 하나가 이렇게 쑥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진짜 입이 찢어질 듯이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3번. 앞으로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3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고 정신없이 피아노 학원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화장실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근데 보통 뻔하죠. 선생님은 얘가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를 어르고 좀 달래주셨어요, 그때는. 그때 그 이후로 저는 그 화장실에 못 가고, 지금 차가 있는 반대편에 보면 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거기다 노상방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화장실을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그 화장실 있는 쪽이 검은색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거든요. 철문이. 예. 가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 딱 정면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날 평상시처럼 이제 노상방뇨를 하고 길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정면으로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화장실 앞에 머리통 하나가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모양을 자세하게 보니까 앞으로 1번이에요. 예. 앞으로 1번. 그날 진짜 혼비백산해서 피아노 학원도 다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도망쳐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똑같이 피아노 학원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건너편에 볼일을 보고 건너 올려오는데, 똑같이 철문이 열려 있고 머리가 화장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엄청 크게 웃으면서 그래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양옆에 주변 시야를 누가 손으로 가린 것처럼 시야가 차단된 거예요. 예. 진짜 옆에 주변 시야가 누가 손으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보통 제가 길을, 조그만한 길이지만 건너갈 때 양옆을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날은 주변 시야도 차단이 돼 있고 앞만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약간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너는데 한 0.5초 정도 갑자기 경적 소리가 삑 하고 나면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붕 날라서 땅에 내던져졌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벌떡 일어났죠.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엄마 내 눈이 안 보인다, 엄마 내 무섭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앞에서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예. 와락 안아주면서 귓가에다가 속삭이는데,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때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걱정 마라, 별일 아니다, 아이고 막 웃잖아 우리 자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할머니 목소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이 같은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할머니께서 지나가다가 저를 봤나 보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고 눈을 떠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었고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져가지고 철심 박았었고요 그때. 큰 그 다음에 수술이다. 골반뼈가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큰 사고였었죠 그때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바로 송현동에 있는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가자마자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 보고 됐다, 이제 하늘에 뜻이 닿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는 진짜 다치고 사고도 나고 이래서 세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나도 그 이후로 마음이 좀 쓰여서 계속 신령님께 기도하고 빌었고 또 세댁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에게 빌었을 텐데, 이제 그 뜻이 하늘에 닿았다, 걱정 마라, 이제 애는 별 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진짜 거짓말같이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도 멀쩡하게 졸업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짜 별탈 없이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와.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예. 저 이제 세 번째는 타이틀을 따자면은 피에 젖은 라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약간 좀 웃기면서도 좀 슬픈 그런 얘기인데 21살 때 제가 약간 좀 불꽃 같은 청춘을 보내던 그런 대학생 때 시절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 하나는 대구에 있는 사립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제 꿈과 장래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를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 과가 저랑 잘 맞는 과여서. 근데 부모님이 결살 반대를 하셨어요. 집에서 통학하는 거 아니면 못 보내준다. 왜냐면 애가 어릴 때도 막 사고도 나고 이랬다 보니까 어디 떼어놓기가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싸웠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안 보내주냐. 국립대가 오히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반항 아닌 반항을 시작했죠. 보통 수시 끝난 애들은 6시 되면 집에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은 째깍 집에 안 들어가고 10시까지 PC방에 있다가 10시부터는 어디 공원 가가지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부리다가 결국엔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대구에 있는 사립대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 선택을 따르는 대신 나는 대학교 갔을 때 자취를 하고 살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진짜 그때부터는 알바를 하면서 2월 전까지 계속해서 알바를 하면서 월세와 그다음에 보증금 그다음에 생활비 뭐 이런 정도를 제가 모았어요, 돈을. 이야. 그때 거의 예. 요식업계를 재패를 했었죠. 그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고생하셨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모아서 2월 달에 제가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다달이 내야 되는 방세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등록금 이외에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제가 엄포를 놨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괜히 예.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세와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융비, 술값 그 다음에 전공책, 교양책 사야 되는 책값이 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생활비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끝나면은 매일같이 일을 하러 갔어요, 또 알바하러. 그렇게 1년을 놀고 일하고 공부는 뒷전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1학년을 딱 끝내고 나는데 받은 평점이 1점 후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진짜 내가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식 제공 공장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3월까지 진짜 그냥 막 죽자 사자 일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만 하자라고 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계획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어요. 삼시세끼 맞아요. 집에서 챙겨 먹는다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 나오면 고생이지. 예. 그래서 이제 5월까지만 풍족한 라이프, 삶을 좀 즐기고 6월부터는 이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때는 진짜 라면을 딱 하루에 한 끼,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이 좀 딱하게 여기면서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의 이제 사건은 6월 하순 어느 비 오는 날에 터지게 돼요. 친구들이 이제 비도 오는데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대포집에서 전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눈앞에 1,000원짜리 2장이 물웅덩이에 탁 떠 있더라고요. 제가 재빨리 가서 탁 잡으면서 이게 웬 횡자냐고 좋아하면서 뭘 사야 될까 되게 생각을 했는데 새끼다 라면을 먹지만은 새끼만큼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큰 할인마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처에 있는. 근데 거기에 당시 상표명을 좀 돌려서 말하면 풀라면 6개들이 한 봉지를 사면은 제가 한 500원인가 400원밖에 안 남았고 라면계 순한 맛의 대표인 그 라면 있죠. 찐 라면. 제가 그거를 사면은 순한 맛을 사면은 그거 사고 물도 1.5리터까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라면계 순한 맛인 그 친구 한 봉지와 그다음에 1.5리터 물을 사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건너편에 왕복 2차선이어서 그렇게 도로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가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미는데 갑자기 귀에서 또 누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잘난 할매도 오늘은 못 막아. 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건너가는 와중에 누가 등을 이렇게 탁 밀더라고요, 그냥.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하고 미끄러지는데 저 멀리서 뭔가 빨간색이 갑자기 진짜 순식간에 제 눈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알고 보니까 차였던 거예요. 빨간색 프라이드 차였는데 그게 그대로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진짜 공중에서 한 2, 3초? 여기 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의 그 뜨악한 표정도 보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땅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죠. 이제 그러면서 꿈 같은 걸 꾸게 됐는데 시골 풍경에 큰 저택이 있고 그 저택의 대문 앞에 옥비녀로 쪽진 그 흰 백발의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한테 미안타 요망한 년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내 니를 차마 못 봤다 미안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확 깨게 돼요. 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제 막 전신 타박상에 갈비뼈 골절되고 왼팔 골절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6주에서 한 7주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딱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죠. 친구들은 저한테 되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야, 이 도라이 같은 녀석아. 거기서 왜 기어코 차가 오고 있는데 건너냐고. 차 좀 보고 오지. 거기서 왜 건너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고 부모님은 우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울적한 마음이 있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탁자를 딱 봤는데 거기에 라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라면 내가 저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뭔 소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간색 프라이드가 와서 네 치고 지나갔을 때 거의 날아간 수준이었다고. 진짜 그렇게 날아가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라면은 손에서 절대 안 놓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9가 오고 니를 싣고 병원을 가는데 응급구조요분들이 네 몸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라면을 빼려고 하니까 본놈의 힘이 그렇게 센지 3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떼냈대요, 그 라면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을 보니까 진짜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피 같은 게 좀 묻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이후로는 진짜 반년 동안 집에서 요양하고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22살이 됐던 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군대 편입니다, 이제. 이때 약간 좀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수호령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조금 어렴풋하게 좀 느낀 사건인데 이게 조금 끔찍한 경험이라 가지고 최대한 순화해서 제가 좀 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대형차 운전병이었었고 상병 초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수송관하고 정비관한테 붙잡혀서 어김없이 이제 차량 이제 보수 작업을 하던 때였는데 가을의 느낌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보면서 구름 과자도 태우면서 따분한 일과를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군용 5톤 바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군용 차량은 일반 싸제 차량이랑은 다르게 타이어 부분, 고무 부분,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링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타이어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래서 이 차량 바퀴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할 때는 타이어를 타이어 드럼에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을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는데 이게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할 때 타이어 드럼이랑 타이어 림이 고정이 안 되면은 이게 진짜 큰 사고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이어 드럼 부분에 이제 쇠 파이프나 아니면 빠루 같은 거를 십자가 부분으로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게 돼요.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같은 동기였던 차량 정비병인 동기 한 명과 후임 한 명이 이제 차량 정비고에서 타이어 바람을 놓고 있었는데 저는 한 200m 정도 떨어진 수송부에서 구름과자를 태우면서 정비하고 있는 동기와 후임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동기가 후임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후임은 이상합니다. 바람이 잘 안 들어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동기한테 야 비키봐라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우던 구름과자에 불을 끄고 살짝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뗐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힘이 제 어깨를 누르고 그대로 의자에 다시 앉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익숙한 할머니의 음성. 됐다. 가만히 있어라. 저질이 하지 말고. 이 저질이라는 게 경상도 사투리로 끼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픈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쪽의 단어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양옆을 이렇게 약간 두리번 거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헐. 그러면서 곧바로 또 비명 소리가 이어지게 되죠. 예. 타이어 림이 공기 주입 때 버티지 못하고 그때 십자가로 빠르로 꽂아 넣었어야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공기를 넣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 주입 때 타이어 림이 버티질 못하고 그대로 튀어오른 거죠. 그 강철 링이. 예. 순간 시겁해가지고 진짜 비명 소리를 따라서 차량 정비고를 들어갔는데 그 비릿한 피냄새랑 막 비명 지르면서 동기가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어요 그때. 괜찮냐고 제가 동기한테 뛰어갖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손 좀 치워봐라 이러는데 동기가 야 내 눈 빠질 것 같다. 아니다 내 눈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그 큰 소리를 들었으니까 동기를 데리고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바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늦은 밤이 돼서야 이제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동기의 상태가 궁금한 저는 이제 정비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조금 위험한 상태고 지금 수술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회복되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덧 병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동기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반가운 마음에 의무실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에 보였던 제 동기 얼굴이 아직도 좀 기억에 좀 남는데 코는 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네. 입술 일부분은 조금 없었고 그 다음에 입부터 이마까지 찢어진 걸 살짝 꼬매놓은 그 얼굴 그리고 한쪽 눈이 아예 그냥 닫혀버린 모습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예. 가히 충격적이었었죠 그때. 근데 그때 군의관이 황급하게 붕대로 얼굴 가리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저는 이제 뒤돌아서 나왔죠. 동기 같은 경우는 한 주 정도 부대에 있다가 병가랑 그다음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재건 수술하고 재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어서 차마 그 뒤로는 동기를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기는 민간병원 가가지고 수술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대를 복귀하고 한 3일 뒤에 취침 시간 10시가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장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합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이게 뭔 소란인가 싶어서 중앙현관에 집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직사관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좀 의심하게 됐죠. 제 동기가 병실에서 2시간 전부터 없었고 이것을 불침번이 확인을 했고 경계근무자하고 당직사관이 영내 순찰을 해도 못 찾아서 전병력을 집합시켰대요. 뭐야, 안 돼. 그래서 부대 입구에 있는 경계 근무자들은 제 동기가 뭐 나가거나 이런 거를 못 봤으니까 영내를 이작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병력이 흩어져서 제 동기를 찾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제 뭐 영내에 있는 산이며 초서며 진짜 막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한 새벽 3시쯤에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한 새벽 5시쯤 됐을까? 깜깜한 하늘이 보통 이제 새벽이 되면 푸르스름하게 좀 변하잖아요. 동이 트면서. 그때 이 동이 트는 상황에서 저랑 이제 제 마투임이 영내에 있는 이제 테니스장, 보통 대대장님들하고 장교급들이 치는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을 마지막으로 찾고 뒤돌아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후임이 저보고 이제 병장님 저건 뭡니까? 뒤에 저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 팔을 잡으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딱 가리치면서 봤어요. 근데 그때가 봤던 그 모습은 테니스장에 보통 초록색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테두리 부분을. 새벽에는 빛도 없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동이 트면서 초록색 천이 빛을 받으면서 뒷면이 조금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 후임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초록색 천 뒤에 무언가 있는 그 모습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부사관, 장교, 병사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테니스장으로 뛰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같이 다 그 실루엣을 보게 된 거죠.
이후에 부사관하고 장교들만 테니스장 뒤편으로 갔고 제 동기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3일 정도 의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그날 새벽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진짜 저를 지켜주셨던 그 청도 할매가 저를 의자에다 앉혀놓진 않았다라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해볼게 하고 갔을 테고 네. 그러면은 동기의 모습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계속 사고를 유발하네, 계속. 그러면서 약간 악몽을 꾸면 한 번씩 그 장소하고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게 식은땀 흘리면서 한 번씩 깰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삼재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우연히 찾아간 무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재. 보통 이제 삼재는 그 삼재가 1년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삼재, 누르는 삼재, 나가는 삼재에서 총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2019년에 삼재를 시작하는 들어오는 삼재를 겪기 시작했고 이때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상할 정도 일이 안 풀리고 시시때때로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면은 그때뿐이고 2, 3일 뒤에는 또 똑같이 몸이 아프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등대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별명이 등대였었어요, 그때. 그리고 직장 상사인 과장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직원 생각해보면 흔한 직장 상사인데 일은 못하는데 연수만 좀 채우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최악의 상사였었거든요. 시시건건 제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잘 되면은 사장한테 저보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제 공을 가로치기 바빴고 뭔가 사장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꼬리 자르고 저한테 독박 씌우는 그런 최악의 과장이었어요, 약간. 예. 그런 회사에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누르는 삼재인 2020년도 때 일이에요. 그때는 9월에 태풍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죠. 마이삭이 덮쳤을 때인데 네. 그때 진짜 일도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보다 못한 팀장님이 학교 선배셨거든요. 팀장님이 저보고 니 진짜 뭐 마가 낀 것 같다. 애가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죽어나가는 표정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야기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이래요. 근데 여기가 예약이 안 되니까 당일에 오늘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근데 이제 팀장님 집 자체가 불가 쪽이어서 이런 쪽에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이야기 한들 바뀌는 건 없겠지만은 마음이라도 좀 편해져 보자. 내 마음이라도 좀 털어내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루 연차를 쓰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바람이랑 비랑 진짜 태풍을 해서 때려 붙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느 할머니 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 무업을 지금은 접으셨는데 가명으로 이분을 무릎팍 도사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무릎팍 도사님 맞으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맞다고 웬일이냐고 이렇게 말씀 주시길래 제가 오늘 점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래 비 오는데 오늘 오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도 진짜 쉽게 못 쓰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께서 근데 왠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더니 그게 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조심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가 큰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경남 쪽이었어요. 경남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게 됐죠. 와, 근데 비가 진짜 옥수같이 때려 붙더라고요. 진짜 앞도 안 보이는데 겨우겨우 막 운전해서 가고 도로에는 막 나무 뽑혀서 막 날아가고 있고 막 흙은 막 내려와 있고 토사가 막 내려와서 막 도로 덮치고 있고 예.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경남에 있는 무릎팍 도사님한테 도착을 했죠. 도착하니까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 차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운전자석 문 앞쪽에 어떤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할머니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약간 좀 빙그레하게 웃으시면서 자넨가 보다 오늘 날 찾아온 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팍 도사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이야, 마중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따라서 당집을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니까 일반 가정집인데 정중간에 불상이 위치해 있고 그 불상이 커튼처럼 얇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네. 다른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곳이다. 보통 불상하고 이런 재단들을 정중앙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은 좀 특이하게 가려놨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탁자에 앉게 됐죠. 탁자에 앉으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구름과자 중에 하나인 장미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탁 꺼내서 불을 탁 붙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삶이 팍팍하지. 일을 하는데 성과도 없고 네가 하는 일이 맞나 싶고 그자?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라. 괜히 삼재라고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살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꺼냈는데. 근데 약간 좀 속으로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좀 사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떠보다가 예. 표정이 바뀌면은 그거를 캐치해서 말하려나 보다. 인간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표정 변화 없이 예. 그냥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왜? 내가 어디 선무당 같아서 그러나? 그래 내가 가면 네 뭐 봐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은 뭐 제 사주팔자가 궁금하다. 초년운, 중년운, 노년운의 운의 흐름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래? 근데 네 한 보니까 초년에는 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그 운이 지금 3재 끝까지 이어지네. 근데 그 뒤로는 괜찮을 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길래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혹시 그 사주팔자나 이런 거는 생년월일을 하고 태어난 시랑 한자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또 껄껄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근데 네 장단 한번 맞춰줄구만. 태어나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이제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 다음에 한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팔짱을 끼더니 이렇게 골똘히 보시더라고요.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할머니께서 진짜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아이고야 야가 일이 컸네 일이 장성했네 하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웃으시면서 그래 운명이란 게 이래 이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첫 부분에 말씀드린 어머니와 그때 송현동 무당 아주머니의 우와. 일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이 무당 할머니한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맨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기억도 못하는 깐난쟁이 때 일이잖아요. 그렇지. 할머니한테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재밌네요 하고 났는데 저 잠깐 부름과자 좀 태우고 올게요 하면서 1층에 내려가서 부름과자를 태우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통화음이 2번도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잔소리가 기관총같이 날라오시죠. 이제 제정신이냐 지금 이 태풍 올라오는데 어딜 간 거냐 하면서 이렇게 막 기관총처럼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 말을 탁 끊고 얘기했죠. 엄마 혹시 무릎팍 도사님이라고 아나?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릎팍 도사? 하면서 이러면서 되게 골똘하게 좀 침묵의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네 옛날에 어릴 때 너무 아프고 자꾸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한의원 갔다가 거기 한의사가 소개시켜준 무당이 그 무당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단박에 제가 당집으로 올라가서 무당 할머니한테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 탁 받자마자 세대 잘 있었나? 네 아들이 이래 장성했네. 잘 컸다. 잘 컸어. 정말 내가 그때 하늘의 뜻이 닿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그래 내 맞다. 송현동의 그 무당. 그래 네 아들 별일 없고 별 문제 없다. 내 세상 살면서 풍파 안 겪은 사람이 어딨나. 그렇지. 내가 잘 이야기해서 보내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네 엄마나 내나 손이 닳도록 빌었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뜻이 이루어지니 그게 네 옆에 계시는 할머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켜주는 분이 계실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제 본가,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죠, 보통. 김해 김 아니면은 뭐 이런 것처럼 경주 김씨 이런 것처럼 저는 청도거든요.
제 본이 청도인데 그 청도 본가의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자식들, 자손들 대대손손 별 탈 없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대학생 때 사고 나고 다친 건 뭐냐, 이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귀신이 활개를 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활개를 치는 날인데 이래저래 너 지켜주는데 그 못된 귀신이 할매 눈을 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하니까 네 뒤에 계시는 할머니가 나한테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날의 일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래저래 삼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네가 삼재 끝나는 해에 청도 할매는 또 다른 후손들 자손들 돌봐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삼재 1년은 조심조심해서 잘 살고 그 뒤로는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으라는 덕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듣게 된 사실인데 그 무릎팍도사님은 2020년도 이후로 무업을 완전히 접으셨고 신을 보내드렸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야. 또 추가적으로는 그때 이제 무릎팍도사님이 2019년 때 원래 무업을 접으려고 하셨대요. 그때는 네네. 연세도 좀 있으셨고 60대 뭐 중후반까지 가셨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무업 접고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대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시면서 무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보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신경 쓰이는 게 싹 사라지는 게 그런 걸 딱 느끼고 마지막으로 무업을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삼재의 마지막인 2022년 올해죠. 2월 1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 설날에 제가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진짜 넓은 황금빛 들판에 잘 익은 벼가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본 듯한 그 커다란 한옥집, 그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한옥집 문 앞까지 걸어갔는데 한옥집 문이 딱 열리면서 그 백발에 옥비녀로 단정하게 쪽진 그 할머니께서 딱 나오신 거예요. 저도 왠지 모르게 꿈에서는 제 의지랑은 다르게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한테 큰절을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께서 엎드려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게, 됐다, 다 잘 됐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제 오른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시면서 어찌 참았나, 얼마나 아팠을꼬 이렇게 얘기하시고, 짱돌의 이마가 찢어진 부분을 쓸어내리시면서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아팠을꼬 이러셨고,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철심 박혀있는 다리와 몸을 쓰다드시면서 내가 미안타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이제 꿈에서 안아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매 하면서 꿈을 탁 깨게 된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후손들을 보살피러 떠나신 거겠죠. 네, 이것으로 제가 파란만장했었던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이걸로 끝입니다. 야. 들어주신 귀족님들하고 도민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해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모 대장님의 어릴 적부터 네네. 지금 성장기까지의 일들을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 사이에 네네. 뭐 짜잘짜잘한 그런 일들도 있나요? 야간 산행하러 갔다가 친구랑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친구가 약간 좀 귀신처럼 사라진, 저만 멧돼지한테 쫓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날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이탈리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붙여줬던 별명이 있던 친구들, 유럽 친구들이 있는데 테르미니 역이라고 보통 중앙역이 있거든요. 알죠. 테르미니 역에 보면은 뒤에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르미니 역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 친구들 2명도 있었고, 그때 흉기에 피습당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적,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 안 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다 돌 맞은 거, 그리고 군대에 오. 그 상반신밖에 없었던 군인 귀신 1명. 지금 뭐 이래저래 풀어보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렇게 아마 또 짜잘짜잘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와, 진짜 네. 들으면서 그 할머님을 다시 만난 것도 그렇고, 그 청도 네네. 할머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주신 그 말도 그렇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만신 할머니 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 음. 그 만신 할머니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만신 할머니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아, 네네. 그렇죠. 같은 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지금도 살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 지금, 예,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20년도 때 무업 접으시고, 네. 뭐 경남 어디 시골에 들어가셔서 뭐 텃밭 가꾸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갔다가 오셨대요, 한번. 오, 네.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구나. 네네. 진짜 너무 또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괴롭힘을 해서 거의 이거는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람을. 이 정도로 사고를 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 죽이겠다는 나쁜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귀신 자체들이. 근데도 역시나 하늘의 뜻이 닿았는지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도 나타나고 도와주시는 또 소울형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삼재라시고 괜히 일이 안 돼서 삼재 탓을 해서 더 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재면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객강남님께서 도대체 그동안 왜 또 참여가 이렇게 힘드셨을지는 한번 여쭤는 보겠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목소리죠, 이 목소리예요. 반갑습니다. 도와줘요, 오랜만이고요. 객강맨! 돌아왔습니다. 아유, 근데 참 많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어요. 그쵸. 한 거의 1년 만이네요. 참여하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또 흘렀어요. 그쵸. 작년 한 11월, 10월 달? 그 이후로는 참여를 못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근데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가능하실 때 해주신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어차피 또 참여를 요번만 할 게 아니니까. 아유, 그럼요. 그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그냥 이제 평범하게 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의 이야기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랜만입니다. 기리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이번 얘기는 친구인 이제 또 똘비 얘기예요. 오, 예. 시기적으로는 한 5, 6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가 이제 똘비가 자기가 하던 일 직장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선배 형님 한 분이랑 같이 동업을 했어요. 직종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클럽인데 그냥 뭐 클럽 있죠? 노래 듣고 춤추고 하는 그런 거를 동업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개업 초기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저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한 2, 3개월 만에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번 내려와라 이번 주에.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에 이랬더니 결혼할 사람이 생겼대요. 갑작스럽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길래 잘됐다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랑 얘랑 이제 고등학교는 다른 곳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선배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짝사랑을 했다.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음 표현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 가게 오픈식 할 때 왔대요. 그러니까 부른 거죠. 왜냐면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홍보도 할 겸 그 나이 때잖아요. 클럽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그리고 얼굴도 좀 보려고 불렀대요. 근데 그 중에 그 누나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귀게 됐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 옛날에 좋아하던 감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그 누나랑 한번 보자. 이래 내려갔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똘비랑 저랑 이제 약속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누나분은 퇴근하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분이 오셨어요. 첫인상도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얼굴도 미인형이시고 성격도 막 싹싹하고 서글서글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아, 얘가 잘 만났다. 첫인상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막 이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하는데 똘비가 제가 봤는데 뭐 2, 3개월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얘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 딱 봤는데 얘가 원래 얼굴은 잘생기고 이런 애였지만은 안 꾸몄어요, 자기를. 평소에 그냥 뭐 간단하게 면티 하나? 그리고 바지 그냥 뭐 청바지? 아니면 추리닝. 요렇게 입고 자기를 꾸미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애였는데 오랜만에 처음 딱 똘비를 봤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옷도 막 그 캐주얼한? 약간 반정장 느낌? 되게 멋을 부리고 머리도 싹 하고 애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분 오시기 전에 물어봤더니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랬더니 누나분이랑 사귀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분을 똘순이 누나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똘순이 누나가 이제 너는 잘생기고 그랬는데 똘비야 좀 꾸며라. 왜 안 꾸미냐. 돈이 없는 애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하나하나 사다 주더래요. 그 막 이제 코디해 주는 것처럼 야, 요거 예쁘겠다. 요거 입어봐. 저거 예쁘겠다. 저거 입어봐. 그리고 향수도 그때 뭐 향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불가리? 남자분들 그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불가리 향수. 뭐 예를 들어서 불가리면 불가리 향수 이거 지금 지가 뿌리고 온 것도 다 누나가 사주고 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누나가 사준 거래요. 코디해줘가지고. 야, 잘 만났다 여자분. 결혼해도 되겠다. 내조 잘하시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행동도 누나분이랑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거든요. 한 잔. 네.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되게 스윗해진 거예요. 얘가 옛날에도 여자친구 몇 번 사귀었지만은 뭐 둘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지인이 앞에 있거나 저를 만나거나 같이 아니면 다른 지인이 앞에 있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오글거린다죠. 그럴 마음은 있는데 못 해주는 거 이렇게 못 챙겨주는 거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뭐 수저를 놔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화장실 갔을 때 이제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같은 거 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런 걸 되게 꼴불견하게 보던 애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겉모습도 변하고 근데 그게 또 30년 평생 그런 모습을 못 보던 제가 보기에 조금 낯설긴 했지만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구나. 결혼도 서로 할 사이라고 하니까 잘 됐다. 누나분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똘비한테 똘비야 저거 뭐 휴지 좀 줘. 뭐 물 좀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똘비가 척척척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되게 예쁘게 봤어요. 그렇게 이제 술 한 잔, 두 잔 먹는데 점점 뭔가 묘한 거예요. 둘이 행동이. 왜요? 이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서로 취할 거 아니에요. 취하는데 누나분이 맨 처음에는 똘비야 저것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야 물, 야 휴지, 숟가락 이렇게 명료한 거예요. 줘도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얘기를 해요. 예. 야 저거. 근데 똘비도 이상했던 게 말끝마다 미안 미안 갖다 줄게 미안 계속 이렇게 해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또 뭐 안 이상하게 보면 또 안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잡혀 사니까.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너만 잡혀 사는 것도요. 그게 좋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유부남이니까. 뭐 벌써 초장부터 잡혔구나. 너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흐르고 제가 이제 거기 지역이 다른 곳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다 잤어요. 똘비 집에서. 그날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날도 그렇게 하려고 그 누나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누나분을 먼저 보냈어요. 누나분이 가시면서 오늘 재밌었다고 다음에 한번 더 보자고 잘 놀다 가시라 이러고 먼저 이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둘이가 결혼 얘기가 있고 동거를 하고 있었대요. 똘비 집에서. 예.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 뭐 주무실 곳 있으시냐고 했더니 부모님 집에서 자면 된다고 본가에서 괜찮다고 재밌게 놀다 가셔라 이러고 저희가 마중을 보내고 저희 식당에서 나와서 2차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술집을 둘이서. 그래 이제 한 잔 두 잔 하면서 그 누나분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똘비가 앉아가지고 제가 똘비한테 아이고 참 많이 변했다, 행복해 보인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누나 자랑을 하더라고요. 똘비가 하는 말이 얘가 태어나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나분이 그렇게 건강을 신경을 써준대요. 막 뭐 비타민이나 우리 나이 때 30 넘으면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된다고, 건강해도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자 하고 뭐 이제 챙겨 먹는 거 있잖아요. 저희 뭐 비타민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드시는 거 그런 것도 맨날 챙겨주고 보약도 다려 먹여주고 참 내조를 잘해준다 결혼 전부터. 그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고마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애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흐뭇했죠. 이제 술을 또 한 잔, 두 잔 적시고 있는데 얘가 한참 얘기하다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깡남아 이러면서 왜? 이랬더니 아니다 이러고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싶었고, 그럴 때는 술이 약이잖아요. 먹이면은 어차피 털게 돼 있어요. 계속 먹였어요, 술을.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한참 먹고 얘가 좀 어느 정도 얼큰하게 취했다 생각할 때 제가 물었어요. 야,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하려는 게 뭔데? 말해봐 이랬더니 야,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똘순이 누나가 조금 4차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4차원 왜? 이러길래 네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영화관 이런 데 가잖아요. 그 누나분 영화 스타일이 공포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두운 분위기 영화, 막 무거운 분위기 영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 누나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공포 영화 이런 거를 맨날 보러 갔대요. 근데 얘는 귀신을 보는 애잖아요. 현실에서도 보기 싫은 귀신을 보는 애인데 그렇지. 돈을 주고 영화관에서까지 귀신을 봐야 한다는 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누나가 좋다 하니까 맞춰준 거죠. 하루는 또 그렇게 갔대요. 가자 하니까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귀신한테 보통 당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장면 딱 나오니까 얘가 그냥 고개를 돌렸대요. 보기 싫어 이러면서 지겨워 이러면서 탁 누나 쪽 고개를 돌렸는데 누나가 보니 영화가니까 조용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소리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조용하게 웃더래요. 뭐야? 얘가 놀래가지고 저 장면에서 왜 웃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와가지고 물어볼까 하다가 누나가 또 영화 재밌었다 그치 이러면서 하니까 또 말을 못한 거예요. 얘가 재밌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좀 4차원적인 얘기들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한 게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얘기하라고, 우리가 뭐 니랑 내랑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뭔 얘기를 못하냐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성욕이 너무 강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남녀 사랑을 나누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유부남은 저 입장에 한참 타오를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 행위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항상 그 자기 집 주변에 누나랑 사귀고 항상 가는 그 모텔 있죠. 네. 숙박업소. 거기 한 군데가 단골이 있대요. 거길 꼭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몸에 타치도 안 한대요. 그게 좀 너무 이상하다. 하고 그건 좀 그렇다 이랬더니 얘가 지가 말한 거에 제가 맞장구를 쳤는데 인상을 딱 쓰면서 뭐가 이상한데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상하다 해서 나 이상하다 맞장구 쳐준 건데 왜 화를 내니까 미안 또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이제 연인이니까 멀리 놀러를 가고 하면 하룻밤 자고 온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디 숙박업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근데 가면은 한 이제 밤 막 10시, 11시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 평균적인 생각이 어디를 숙박업소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간다 그 다음날 이건데 그 누나는 누나 오늘 자고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려가자고 알겠다 이러고 뭐 피곤한데도 똘비는 지가 운전해서 내려온대요 몇 시간 걸려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쉬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야 쉬었다 가자 이러면서 그 맨날 가는 모텔로 끌고 간대요. 애를. 예. 그게 너무 이상하단 거예요. 예. 아니 집 근처인데 그럼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아니면 그 사랑을 나누던가 집에서. 그게 너무 이상하단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랑을 나누는데 가학적인 행동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욕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좀 가학적인 행위를 해보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4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상성욕 이런 거잖아요. 듣기로도. 야 내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겠지만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인사를 확 써요. 그러면서 누나 지금 욕하냐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싸울까 봐. 그래서 저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또 미안 진짜 미안 이런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다는 얘기가 그래 그런 건 취향이라고 치고 결혼할 사이긴 하지만은 애를 가지자고 한대요. 먼저? 응.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누나. 결혼을 하고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은 아기 계획을 가져가지고 임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너 나랑 헤어질 거냐고 왜 애를 먼저 가지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쪼른단 거예요. 임신하자고. 그냥 거절거절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자꾸 행동도 이상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놓고 내가 편을 들어주면 누나 욕한다고 화를 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네. 원래 얘 성격이랑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저도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남자분들 보통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이러면은 휴대폰 안 보거든요. 휴대폰 그냥 신경 안 쓰시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똘비는 그랬어요. 항상 제가 30년 넘게 보던 애니까 같이 술자리 있으면은 휴대폰 그냥 지 옷에 넣어놓고 아예 쳐다도 안 보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저랑 술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얘기하는 내내 계속 폰을 만지작거려요. 이렇게 쳐다봤다가 다시 얘기하고 쳐다봤다가 얘기하고 얘가 왜 이러지? 제가 그때도 한참 얘기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뭐 누나가 막 이랬는데 이게 좀 고민이야 이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싶었고 야 뭐 하냐 이러면서 휴대폰을 싹 뺏어서 봤어요. 봤더니 카톡 화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톡 채팅방 보면 왼쪽 위에 그 대화 상대 이름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인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주인님 이 뭐야? 이래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채팅창이 있는데 똘비가 친 것만 있고 답이 없어요. 상대방이. 예. 상대방 채팅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올려봤어요. 임마가 도대체 뭔 카톡을 보냈나 싶었고 쭉 올려봤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술자리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누나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얘가 뭐라고 하더라. 얘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저희 대화 내용을 다 보고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냥 누나 하는 거 보니까 그 똘순이 누나잖아요. 근데 답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딱 순간 보고 소름이 쫙 끼쳤던 게 그때가 한 새벽 2시 됐거든요. 누나분 먼저 간 지가 한 2시간 정도 흐른 뒤였어요. 근데 카톡 옆에 보낸 거에 읽어서 그런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받고 답장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 뭐야? 이 생각하고 있는데 똘비가 싹 뺏어가면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야 너 그거 뭐냐? 이랬더니 얘가 얼버무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그냥 누나 잘 들어가는가 싶어. 아니야 이러면서 가재요. 나가자고. 지금 물어봐도 괜히 말싸움만 할 것 같고 어차피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면서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고 제가 이제 좀 분위기도 세신시킬 겸 야 똘비가 뭐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이러면서 맥주 사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똘비가 또 휴대폰을 막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깡남아 미안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런 거예요. 집에 가라고. 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 이랬더니
택시 타고 가라면서 20만 원을 지어주면서 가란 거예요. 아, 미안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뭐 대꾸할 틈도 없이. 많이 변하셨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뛰어가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뒷모습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지 가는 쪽으로. 제가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똘비가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저 멀리 가로등 밑에 누구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자세히 봤거든요. 그 똘순이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저 누나가 왜 집에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똘비가 그쪽으로 한참 뛰어가더니 뭐라 둘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제가 이제 집 왔어요. 그날은 그냥 일단은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자고 오는 줄 알고, 왜냐면 내려가면 항상 잤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친정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초기라 가지고 친정집에 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는 또 자기도 그렇고, 저희 동네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 본가가 저희 부모님이 같이 사셔서 이 동네에 이제 본가에 가서 자자 오늘 혼자 가기도 그렇고, 왜냐면 그리고 저희 강아지들도 다 맡겨놓고 왔었거든요. 저희 본가에 어차피 내일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그날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똘비 결혼할 분 생겼대. 어제 만났어. 이랬더니 부모님이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어떻디? 물어보는데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걱정하시죠. 당연히. 자식 같은 애인데. 야, 이거 똘비가 젊은 애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재산 노리고 들러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호들갑 떠지 말라고, 애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잘 하겠지 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걱정은 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워낙 똑똑한 애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고 이제 그냥 연락만 했어요. 애가 또 가게 한두고 하니까 바쁘니까 연락하고 하면 또 잘 받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처럼. 그래서 뭐 다음에 가족끼리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2달 지났나? 그때 그 2달 지나는 동안 연락이 계속 됐었거든요. 예. 어느 날부턴가 카톡을 씹어요. 바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보통 안 받으면은 뭐 못 받았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그게 날라오는 거예요. 전화는 안 받고. 얘가 왜 전화를 피하지? 그래가지고 얘네 집을 갔는데 안 열어줘요.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원래 얘 비밀번호 아는데 둘이 동거를 해서 그런지 비밀번호 바꿔놨더라고요. 비밀번호 안 맞아요. 애는 봐야겠는데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가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클럽. 거기를 그냥 찾아간 거예요. 거기 출근을 할 거니까 갔어요 무작정. 그냥. 예. 갔더니 이제 너무 일찍 가니까 클럽이 늦게 문 열잖아요. 그때가 한 3시쯤에 가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 1시간 기다렸더니 그 동업하는 형님분 있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얼굴을 아니까. 근데 친하진 않아서 서로 존댓말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형님께 어떻게 오셨냐고. 똘비 보러 왔다. 연락이 안 돼서. 똘비 출근 잘하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더냐고. 연락이 안 된다. 들어와서 기다리시라.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더니 사무실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형님분이랑. 바깥에서 이렇게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 너머로. 근데 문쯤 거의 다 와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똘비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얘가 그렇게 형님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탁 들어왔는데 똘비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얼굴만 똘비고 애가 완전 바뀌어 있어요. 옷 입은 거 하며 향수를 뭐 몸에 들이부었는지 향수 냄새가 들어오는 순간 진동을 하더라고요. 머리도 막 염색을 해가지고 원색으로 노란색이었나 그때? 귀도 뚫어 있고 예. 손목에 문신도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몇 달 전까지는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똘비가 들어왔길래 똘비야 이랬더니 똘비가 저를 탁 보면서 씨 이러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제가 그냥 뻥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소파 쪽으로 와가지고 앉더라고요. 왜 왔냐도 아니에요. 뭔데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연락이 안 돼서 왔다. 예. 그랬더니 바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그럼 왜 전화는 안 받냐? 바빴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걱정돼서 왔다. 연락도 안 되고 뭐 결혼 당장 내일 할 것 같이 하던 애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지 이랬더니 막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야, 너 똘순이 누나한테 찝짝댔냐고. 어?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라. 이랬더니 누나가 그날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제가 찝짝대더래요. 막 연락해가지고 막 만나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믿은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니 몇 년 사이인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믿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너희 누나 번호도 모른다고. 그날 술자리 한두 시간 보고 그게 다다. 너희 누나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됐고 누나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다 오해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설득을 하려고. 우리 부모님도 네 진짜 걱정 많이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입 존나 싸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왜 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이상한 거 얘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안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왜 해 이런 거예요. 얘 왜 이래 이라고. 야 아니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아들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아들 같은 애지 아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가족이야 이런 거예요. 다 됐고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앞으로. 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 저희 부모님 욕 비슷한 그런 식으로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저는 막 들으면서 그 당시에 화가 나고 좀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고. 왜냐면은 얘가 저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얼굴은 저를 보는데 눈이 사방팔방으로 계속 돌아요. 눈알이. 그러니까 제 눈을 못 마주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 형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그 형님도 저희 둘 사이가 어떤지 알아요. 무슨 사이인지.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 보니까 형님이 야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똘비야. 예. 아니 그 부모님 같은 분한테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럼 어떡해요. 뭐가 오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저희 대화에. 그랬더니 얘가 형님 뭐냐고 끼어드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반말도 안 하는 애예요. 얘는. 형님도 화가 나잖아요. 후배란 놈이 갑자기 자기한테 쌍욕을 하니까 둘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형님 죄송하다. 좀 나가 계시라 진정하시고 제가 둘이서만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 내보냈어요. 겨우. 그리고 형님 겨우겨우 말려갖고 내보내고 문 탁 닫고 딱 돌아섰는데 얘가 소파에 앉은 채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막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다가가 봤어요. 똘비야 괜찮냐 이러면서 갔더니 형님 죄송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야 니 괜찮냐고 이랬더니 똘비가 그때서 저랑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애가 좀 예전 모습으로 약간 돌아온 것 같더라고. 진정이 됐는지. 그래서 너 뭔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누나가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게 이런 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몸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대요. 누나의 말에.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해야 되는 이유도 안 떠오른대요. 머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멍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중간에 저희 술 먹으면 필름 끊기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이 탁 사라진대요. 그랬다가 눈 뜨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딱 나면 나 너무 이상하다. 막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나 너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고 저 그때 예전에 도와주신 비구니 스님 있잖아요. 그때 그 영혼 결혼식 사기 결혼식 네. 그때 도와주신 그분한테 일단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일단 상담이나 받으러 가보자. 그리고 얘 바람 좀 세게 해주자. 거기가 절이니까 산중에 있고 이러니까 너 거기 스님한테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분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좀 현명하시니까 상담이라도 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슬쩍 얘기했더니 욕을 막 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막 발악을 하길래 얘가 180 넘고 이런 애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참 고함 지르고 있는데 그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형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또 막 치고받고 싸울까봐. 그러다 고함 소리가 들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덩치가 좀 있으셨거든요. 똘비야 왜 그러냐고 막
말리는데 한참을 그렇게 실갱하고 있다가 저도 퍼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도와가지고 형님 얘 차에 좀 태우자고. 어디 가게? 이러길래 갈 데가 있다고. 막 이제 겨우 끌어가지고 둘이서 똘비를 차에 태웠는데 얘가 또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사고가 날까봐 저희 자동차 뒷자리에 보면 벨트가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걸로 진짜 칭칭 맸어요, 애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매놓고 형님이 같이 가줄까 이런 거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좀 이따가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 입힐 것 같아. 형이 괜찮다고 여기까지만 해줘도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당장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간 거예요. 네. 그 절로 스님 만나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스님 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갖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지금 가고 있다고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스님이 마중을 나와 계시는데 얘가 그때까지 조용했거든요. 잠깐은 뭐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얌전히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뒷자리에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 진정됐나 보다 하고 딱 데리고 왔는데 절에서 주차장에 도착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또 막 발악을 한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거기 그 절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 남자분이랑 해가지고 겨우겨우 내렸어요. 문 열고. 근데 그 스님분이 마중을 나와 계셨는데 똘비가 타 있는데 뒷자리 문을 탁 여니까 코를 딱 막으시면서 비린내가 왜 이렇게 나? 이런 거예요. 예. 비린내요? 이랬더니 안 나시냐고.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냐면 얘가 향수를 그때 찰떡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향수 냄새밖에 안 났거든요. 아니 무슨 비린내가 나냐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남자분이랑 저랑 똘비 막 이렇게 겨우 진정시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장 그 법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고. 막 끌고 들어갔더니 얘가 그 법당 문턱 딱 넘어서니까 풀썩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또 숨을 막 고르더라고요. 얘 왜 이래 진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겨우 진정되고 얘도 좀 정신을 차렸어요, 똘비도. 예.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얘는 말할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거 일단은 본 거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스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뭐 영적 능력이 탁월하고 뭐 이러신 분은 아니라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문 탁 열고 처음 똘비 봤을 때 그 비릿한 냄새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스님 했더니 번호 하나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고 무당 이런 분은 아니신데 그 점집? 네. 뭐 이런 좀 신통력 있으신 그런 분이시래요. 네. 그래갖고 이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고. 일단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구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스님 이러고 이제 얘가 진정이 됐으니까 차에 태우고 돌아가는 길에 괜찮냐 이러니까 얘가 진짜 죽은 사람처럼 눈을 뜨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창문에 얼굴 기대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받아왔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전화할게. 당장 가자 너. 지금 이상하다 너. 당장 가보자 나온 김에. 이랬더니 얘가 안 간대요. 그냥 출근시켜달라고. 막 설득을 했죠 운전하면서. 야 너 지금 정상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가보자 일단 이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요. 당집 이런 데 죽어도 안 간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하는데 또 얘가 흥분을 시키면은 진짜 난리를 칠까봐 그럼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이제 그러면 다음에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언제든지 네 마음 정해지면은 당장에 내가 올 테니까 가자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출근을 시켜줬어요 클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집에 가서 잠도 안 올 것 같고 걱정돼서 그래서 그냥 당장에 저 혼자 가는 길에 차 옆에 세워놓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탁 받으시는데 제가 여보세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대뜸 야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냥 와 이러는 거예요. 툭 끊어요. 언제 저랑 얘기를 해봤다고. 뭐지? 이랬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주소가 찍혀있더라고요. 갔어요 그냥 급하니까. 가서 찾아갔더니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님한테 소개로 왔다 이랬더니 이분이 탁 저 보자마자 머리 이렇게 묻혀왔어 비린내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그 무당분들 보면 뭐 그 나뭇가지 이런 걸로 제 어깨를 툭툭툭 털어주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걸 묻혀왔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 상태랑 제가 본 거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드렸더니
뭐가 쓰인 것 같긴 하대요. 근데 이게 뭐 말로만 들어서 뭐 그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당사자가 네. 오든가 해야지. 아니 근데 얘기만 들어보실 그걸 어떻게 아시냐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맨 처음 왔을 때 웬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마다 특유의 향이 있대요. 네. 그 사람으로 말하면 채취죠. 그렇죠. 그 냄새가 있대요. 이 비린내 이런 거는 쌔띠? 뭐 생마? 막 이런 그게 비린내가 진짜 심하게 나는데 예. 내가 너한테서 맡은 냄새는 그런 비린내가 아니고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이게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그냥 잠시 있다가 냄새가 이렇게 묻을 정도면은 되게 오래됐던 건데 좀 빨리 와야겠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데리고 오는데 얘가 막 절에 가는데도 발광을 하더라고. 여기까지 제가 데려올 자신이 없다. 무섭다 솔직히. 선생님이 같이 가주실 수 없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여쭤봤더니 귀신이 눈치가 진짜 빠르대요. 오. 그래서 혹시나 가다가 들키면은 네 친구 위험하다고. 만약에 들린 거면은 네 친구 야 차도에 뛰어들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안 들키려고. 아니면 귀신이 도망가거나 이래버리면은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들으니까 무작정 같이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할까요 선생님. 지금 제 친구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점집은 안 되겠지 이런 거예요. 못 데리고 오겠지 이러시길래 그렇다. 나도 너무 무섭다 데리고 오기가. 자신이 없다 이랬더니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세요.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거기 가보래요. 일단은. 예. 봤더니 그 상호명은 얘기를 안 할게요. 상호명에 그분 성함이 적혀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령현상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사무소가. 그런 데가 대충 있구나. 읽어보니까 네. 예. 여기는 당집은 아니다. 막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가서 여기 뭐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뭐 말이 이래서 그렇지 뭐 개인 정신과 뭐 정신병원 심리 상담 이런 데래요. 그런 거 비슷하다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 하는 말이 와 근데 너도 참 간덩이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야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는 그 발광하는 애를 데리고 뭔 자신감으로 네가 운전해가지고 뒷자리에 개 태우고 왔냐고. 예. 너 걔가 만약에 그거 풀어가지고 목 조르거나 뭐 이랬으면 너희 둘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냄새가 심하게 벨 정도면은 너 진짜 위험한 데 한 거라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다급하니까 그랬지 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소름 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그날 또 갔어요. 그 명함 들고 가갖고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당집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당사자가 와야 되잖아요. 여긴 그리고 뭐 심리 상담 비슷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밤새 고민을 했죠. 아니 얘를 또 거기까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데리고 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자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인가? 아마 점심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에서. 받았어요. 똘비야 이랬더니 누구시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그 형님이에요. 아. 동업하시는. 형님 어쩐 일이시냐고 똘비 전화로. 아니 저희 빨리 와봐야 되겠다고. 가게로 오래요. 클럽으로. 사무실로 오라고. 왜요 이랬더니 그냥 오라고. 갔어요. 부랴부랴 갔더니 사무실 문 탁 열고 들어가니까 똘비가 맨발로 옷도 막 뭐 약간 걸친 건지 안 걸친 건지 그냥 반쯤 이렇게 걸치다 마다하게 걸쳐있고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바닥에 쭈그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 형님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한대요 똘비가. 자기가 출근을 했는데 문이 열려있더래요 사무실 문이. 똘비 출근했나? 문 열고 탁 들어갔는데 얘가 이 자세 그대로 아까 전부터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말을 안 한다고. 갖고 그 형님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 뒤진 거예요. 얘 옷을 하고 휴대폰을 나와가지고 저 이름은 아니까 검색을 해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도 얘가 말을 안 해요. 야 너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떨고만 있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갖고 안 되겠다. 야 너 나랑 갈 데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당집은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당집은 절대 안 간다고.
그때까지도 막 떨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갖고 당집 아니다. 저기 심리 상담하는 데니까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겨우 설득해가지고 옆자리 태우고 갔어요. 갔더니 다행히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뭐 약간 의사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연락을 받았대요, 그분이. 갖고 이제 또 막 그 얘기를 들려드렸죠. 얘가 이런데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던 게 당사자가 왔잖아요.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무작정 선생님 앞에서 3명이서 그냥 침묵, 뭐 무건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아는 거에 대해서.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뭐 영적 무당 이런 것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이런 심령 현상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아까 전에 똘비가 탁 들어오는데 그 무당분처럼 하는 말이 비린내가 확 나더래요. 예. 자기가 뭐 영안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다 보면은 무속인 분들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는 맡을 수 있나 봐. 그런 냄새가 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저희 둘이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나 얘기도 막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누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얘도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한참을 들으시다가 반대편에 앉아 계셨어요. 똘비가 제 옆에 바로 앉아 있고 얘는 그때 고개 숙인 채로 계속 그냥 떨고만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참 듣다가 피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똘비를 봤어요. 손가락 가리킨 게 똘비니까. 봤더니 얘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바닥으로. 뭐야 무슨 피지? 이러고 봤더니 얘가 손톱으로 손을 얼마나 꽉 눌렸으면 피가 나요. 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똘비야 이러면 딱 봤는데 고개 숙인 채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죽일 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엔 탁 겁을 먹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참다가 저도 화가 폭발한 거예요. 지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말을 하라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말을 안 하면 못 도와준다고 막 화를 냈더니 얘가 한참을 또 말이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말을 해봐라 이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그때 사무실에 제가 보내줬잖아요. 전날에. 보내줬는데 출근 안 한 거예요. 얘가. 출근을 안 하고 그때는 정신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생각을 한 게 자기도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들린 건지 아니면 누나한테까지 붙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가 지금 급골아지면서 이 누나 걱정한 거예요. 똘순이 누나. 연락을 한 거예요. 똘순이 누나한테. 좀 보자고. 근데 집단에도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서만은 못 보겠고 카페로 불렀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긴. 네. 그래서 만나자고 한 카페에 문을 탁 여는 순간 필름이 끊겼대요. 그리고 필름이 끊기고 정신이 든 게 갑자기 양쪽 볼이 거의 뭐 얼음 오래 잡고 있으면은 시리다 못해 아프잖아요. 그렇죠. 양쪽 볼에 뭔가 되게 차가운 게 탁 닿더래요. 자기 양쪽 볼에. 근데 점점 아프더래요. 이게 얼마나 차가우면. 얘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눈을 탁 떴는데 그 맨날 가던 모텔이더래요. 누나랑 같이 가던. 그리고 여기 내가 어떻게 왔지 뭐야 이러고 눈을 이제 뜨고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딱 봤는데 자기가 똑바로 누워있고 누나가 올라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예. 하고 누나 뭐 하는 거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움직여지지도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 누나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나가 되게 야한 미소? 야릇한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데 보통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네?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은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볼도 차갑고 뭐가 이렇게 자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잡힌 상태로 위가 안 보이잖아요. 뒤쪽이 머리 위쪽이. 근데 얘가 겨우겨우 힘을 짜내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봤더니 웬 남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흐흐흐 이러고 있는데 자기 볼을 잡고 못 움직이게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코 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코랑 입 밑으로는 있는데 얼굴에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가위 눌린 걸 푼 거죠, 힘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겨우 떨쳐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옷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저희 그 바닥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뒤에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예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이러면 본 거예요. 봤더니 웬 벌거벗은 남자가 아까 본 코 위로는 아예 없고 얼굴 형상이 웬 벌거벗은 남자가 이 새끼 어딨어 이 새끼 어딨어 이러면 막 바닥을 다다다다닥 치고 있더래요. 지 찾으려고.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저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머리가 날아간 게 아니라 내려앉아 있던 거래요.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라 코 위쪽으로 이렇게 징개진 것처럼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밑에서 보니까 잘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찢어져 있는 눈이 중간에 딱 두 개가 이상하게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그 눈알이 막 돌아가다가 똘비를 탁 본 거예요. 보고 저기 있네 불가리 향수 저기 있네 불가리 향수 막 지한테 올라고 하더래요. 다다다다닥 거리면서. 얘가 그거 보고 뛰어나왔던 거예요. 옷도 막 대충 걸쳐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게 더 소름 돋았던 게 그때 그 남자 귀신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게 아니고 똘순이 누나가 예. 옆에서 그 귀신을 부축하면서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이러면서 계속 똘비 쪽으로 끌더래요 그 귀신을. 그러니까 얘가 그게 보고 더 소름이 돋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오빠 저기 있어? 네,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가자니 누나랑 동거하는데 이 누나가 또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난 게 지금 어디 뭐 연락해갖고 도와줘 이런 정신도 없고 게다가 모텔에 뭘 놔두고 뭐 하여튼 뭐 챙겨올 그런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클럽으로 간 거예요. 사무실로. 거기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거기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뭔 말을 해요 거기다 대고. 조용히 있는데 얘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야 너 뭐해? 이랬더니 됐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됐냐고. 뭐돼? 이랬더니 아니 말하라길래 말했잖아. 나 누나한테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어딜 간다고 하냐고. 그 누나한테 왜 가냐고 이랬더니 제가 잡았어요. 근데 뿌리치면서 말하면은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러면서 보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려길래 겨우겨우 잡았죠. 야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렇게 고함 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 안 도와줘요. 앉아만 있고 가만히만 보고만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를.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 안에 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이 있나 봐요. 막 한참 실갱이하고 있는데 누가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데 그 무속인 분이신 거예요. 오. 막 호통을 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탁 나왔는데 똘비 애가 저를 탁 뿌리치는데 딱 봤더니 덜덜덜덜 떨어요. 선체로. 무당분 보고. 예. 하고 막 뒷걸음질을 출입문 쪽으로 조심조심 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 무속인 분이 탁 똘비를 이제 고함을 치시고 똘비를 탁 보는데 순간 흠칫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혼잣말로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봐요 똘비를. 몇 번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와 웃으세요.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막 우시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봤죠. 무슨 일인가 싶고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것처럼. 예. 아니 저분이 왜 저기서 나오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똘비한테로 성큼성큼 가시더니 저희 어깨에 먼지 터는 것처럼 그 정도 위력으로 똘비 어깨 한쪽을 툭 치시는데 얘가 실 끊어진 인형처럼 불썩 주저앉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됐다고. 무속인 분이. 갖고 나중에 이제 좀 진정을 하고 4명이서 앉아가지고 똘비도 옆에 앉아있고 무속인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니한테 얘기 듣고 내가 이분 아는 분은 맞다고. 근데 당집에 가자면 안 온다고 하길래 내가 숨어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올 때부터 있었으면 얘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숨어서 다 들으신 거예요. 똘비가 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밖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뭔가 일이 사단이 난 것 같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해서 탁 나와서 봤는데 똘비가 서 있는데 웬 영가 한 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렇게 영가를 자세히 봤더니 그 똘비가 모텔에서 본 것처럼 코 위쪽으로는 이게 짐해져가지고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웬 벌거벗은 남자 귀신 하나가 온몸에 성한 곳이 없더래요. 막 다 비틀어져 있고 막 피멍 들어있고 온몸에 그렇게 있는데 똘비 목덜미를 입으로 탁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이런 일을 하면서 별의 별 귀신을 다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귀신이래요. 예. 저렇게 매달려 있는 귀신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저렇게 생긴 귀신도 처음 봤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아래 위로 본 거예요. 순간 놀래가지고 자기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 형태를. 아래 위로 봤더니 온몸이 너덜너덜한데 그 영가가 딱 한 군데가 쌩쌩하더래요. 어디요? 남자 중요 부위. 아. 거기만 쌩쌩하더란 거예요. 온몸이 걸레짝이 돼 있는데. 그런 상태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분이 순간 실소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막 웃으신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딱 보기에도 겨우 매달려 있는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한 부위만 뺑뺑하니까 너무 웃겨서 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면 귀신이 붙어있던 거면은 뭔가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재령을 하거나 테마 뭐 의식을 하고 하니까 아니라고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어깨로 툭 쳤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슥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 한 방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빙의 이런 거 아니냐고. 저도 걱정이 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귀신이 붙어있는데 이거 툭 한 번에 이게 될 정도면은 아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 정말 괜찮은 거냐고. 얘 빙의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빙의 아니다 네 친구 이러길래 아 그러면 귀신이 그냥 뭐 걸쳐있던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호박 속 긁어내 보셨냐고. 호박 속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호박 속 이러길래 긁어내 봤죠. 뭐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이랬더니 그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호박속 긁어내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호박속 긁어내면은 뭐가 남아요? 이러더라고요. 속을 긁어내면 호박 껍데기만 남겠죠? 그랬더니 그거라고. 생사람 몸 껍데기만 남기는 거라고. 그 년이 예. 네 친구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면은 혼이 야금야금 깎여나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빈 껍데기 남기려고 한 거라고. 호박속 긁어내는 것처럼 야금야금 혼 파서 깎아 먹은 거라고. 네 친구 그렇게 하려고 한 거라고. 빈 껍데기만 남기려고. 저 그 얘기 듣고 생전 처음 제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빈 껍데기만 남겨서 뭐예요? 물어봤더니 뭐 하긴 뭐해 귀신 주려고 그랬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아니 네 친구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그 귀신이랑 그년이랑 아는 사이구만 이런 거예요. 오빠라고 했다며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게 되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결국 아니네요 이랬더니 아니 사람 폰 그래 깎아먹는 거 좋다 치자. 근데 맨정신으로 그걸 그 사람이 버티겠냐고. 아. 온전한 빈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제정신에 버티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둘 중 하나라고.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못 견디고 목숨을 끊거나. 네. 그거 제정신으로 못 버틴다고. 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애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똘비도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옆에서. 아 얘도 이게 귀신이 털려나가서 그런 건지 매달려 있던 게 말을 하더라고요. 눈빛도 좀 돌아와 있고 평소에 제가 알던 똘비인 거예요. 야 너 괜찮냐 이랬더니 그러면 혹시 얘는 아직까지도 그 누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들어보니까 미련이 남았나 봐요. 혹시 그 누나한테 붙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 소개받았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아니라고. 그 네가 말한 그년이 네 혼 깎아먹는 중이어도 네 친구 아니었으면은 진짜 큰일 났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신 차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얘가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말 자르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랬더니 그냥 그년이랑 당장에 연락 끊고 그년 손 닿았던 거 그년 뭐 숨결이 닿았던 거 그년이 한 번이라도 쳐다봐도 싹 다 불태우라고 버리든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네 인생에서 그냥 지우개를 지우는 것처럼 싹 다 지워버려. 아니면 네 진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똘비한테 당장에 가자고. 집에 같이 살잖아요. 예. 일단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지 뭐 그걸 버리든지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얘가 계속 망설여요. 정신은 돌아왔는데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믿기지가 않나 봐요. 그게. 그리고 똘비 입장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믿을 수도 없고 그랬나 봐요. 가는 길 와중에도 제가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얘가 계속 뭔가 미련이 남은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얘 전화가 아까 전부터 계속 울리는데 얘가 안 받아요. 예. 제가 또 전화가 오길래
야, 전화 받아라. 누군데? 이랬더니 경찰이래요. 예. 아니, 뭔 경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경찰? 이랬더니 지금 누나가 경찰서에 있대요. 똘순이 누나가. 예. 아, 뭔 말이냐? 이랬더니 모텔에서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얘가 차를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모텔에 주차돼 있던 차를 누나가 다 때려 부쉈대요. 똘비 차를. 도망갔다고. 예. 화풀이를 한 건지. 그러니까 막 두드려 부수고 막 하니까 이제 자동차 경적이 울리잖아요. 삐삐삐 울리니까 모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웬 여자가 그것도 단골 손님이 매번 오는 차를 막 때려 부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분들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 차는 견인해가고. 그러니까 얘가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걸 맨 처음에 받았었는데 그냥 경찰분이 이제 출석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니까 그리고 차주니까 부서진 똘비한테 출석을 좀 해달라 했는데 얘가 뭐 이런 거 조치 취할 필요 없고 제가 수리비 다 부담하고 제 여자친구니까 괜찮다고 하고 전화 끊고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제정신이냐고. 당장 가자 같이. 갖고 안 간다는 거 겨우 끌고 갔어요. 갔더니 경찰서 딱 들어가는데 좀 큰 경찰서였거든요. 파출소 말고. 그 이제 거기 무슨 과로 가래요. 가는데 복도에서부터 웬 여자 비명소리가 나가라고 간다고 근데 나가야 된다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데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 똘순이 누나가 있는데 여자니까 남자 경찰분들이 어떻게 터치는 못하고 막 이게 어렵게 제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누나는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어딜 만지냐면서 막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똘비를 데리고 탁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똘비를 봤나 봐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똘비야 왔어 이러면서 아양을 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빨리 조서 쓰고 뭐 이제 피해자 진술 이런 거 받고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예. 옆에서 계속 똘비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똘비야 우리 좋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화났으면은 누나가 미안하다고 우리 대화로 풀자면서 보고 싶었다고 계속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똘비한테 그냥 조용하게 똘비한테만 들을 정도로 야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 섞지 마 계속 쳐다보지 마 빨리 하고 가자 이랬어요. 똘비도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조서 빨리 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벌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여자친구인데 싸워서 그렇다 괜찮다고 보내주라고 이러더라고요. 똘비가 누나 보내주라고 제가 다 부담한다고 모텔에 피해 입힌 것도 제가 다 배상을 하겠으니까 그냥 보내달라 다친 사람도 없고 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분한테. 알겠다 하고 근데 이 경찰분이 바로는 안 내보내준대요. 왜냐면 난리 법석을 던던 걸 봐놓으니까 하루 종일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이. 혹시나 또 막 찾아갖고 막 똘비 막 바로 같이 보내주면 그렇게 할까봐 따로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 이러고 똘비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누나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경찰분한테 인사하고 데리고 나가는데 이 누나가 급했나 봐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면은 다 괜찮으니까 한 번만 나랑 자자고 마지막으로. 예. 모텔 가재요. 모텔 가자고 마지막으로. 막 고함을 지는데 제가 쳐다도 보지 말라면서 끌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더 다급한 목소리로 그 누나분이 우리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줘 이러는 거예요.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달래요. 상현이 오빠 애 낳아달라고? 네.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줘 이러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 우리 상현이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애 하나만 놓고 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무시하고. 가는 길에 똘비도 이제 뭐 넋이 나가 있죠. 자기가 알던 누나가 아니니까. 하고 얘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길래 이제 얘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똘비네 집.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상현이 오빠 아는 사람인가? 이랬더니 처음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상현이 오빠 누구지?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뭐 미친 년인지 그냥 헛소리 한 건가 싶어갖고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애를. 일단 짐 싹 빼려고. 다 갖다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 선생님이 버리라 했으니까 불태우든지. 일단 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갔는데 챙길 거 막 챙기려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오후니까 해가 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어두니까 집에 불 좀 켜자이라고 불을 딱 켰거든요. 불을 딱 켰는데 저희 집 전등이 그냥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밝아지기만 하고. 불을 딱 켰는데 전등이 빨간색이에요. 온통 집이 빨간색인 거예요. 정육점 불빛? 빨간색. 그거 제가 얘 집에 몇 달 전에 와봤을 때는 그때 뭐 가구 배치라든지 완전 다 다른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탁 보는 순간 휑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야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똘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누나랑 같이 가던 그 모텔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집이. 침대며 거기 있는 가구며 지는 이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못했던 거죠. 와, 모텔이네 이런 거예요. 저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중요한 것만 챙겨서 가자고. 빨리 가자고. 막 대충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갔어요. 와. 야, 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라고. 니 한 번만 더 올리면은 내 친구고 뭐고 나가려고 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한다.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래갖고 막 하는데 얘가 좀 불안한 거예요. 알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래를 또 찾아갈까봐. 야, 가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우리 집 가서 뭔가 우리 부모님 집 가가지고 좀 몸 추스리라고 가자 이랬더니 아니라고. 진짜 깡나마 괜찮다고. 그럼 뭐 형 혼자 업무를 봐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나 진짜 안 갈게. 니한테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전화할게 이런 거예요. 걱정 말라고. 뭐 어쩌겠어요. 지가 그런다는데. 형님한테 부탁을 하고 형님 좀 잘 좀 봐달라고 저는 이제 갔어요. 예. 그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 도와준 선생님 두 분 계시잖아요. 스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래라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전화 드린다고 선생님한테 연락드리고 그 무속인분한테 연락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미친이라고. 자기가 이런 계통에서 일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나 그런 또라이 처음 본다고. 와, 진짜 너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심령 거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연락을 그분이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상현이 오빠인가? 뭐 상현이 오빠 애 하나 낳아달라던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런 뜻 아닐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요? 무슨 뜻이요? 이랬더니 상현이 오빠 들어갈 애기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 뜻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애기한테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저도 이제 요번에 사연 제보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이미 끝난 것 같고 얘랑은. 근데 얘가 지금 많이 쉬어있던 상태잖아요. 긴 시간 작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주파수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상태에 똘비 시로애가 생기면 혹시 이게 빙의가 더 잘 되나? 들어가기가 더 쉽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태까지 똘비분한테 들어가려고 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 이게- 낳아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상황은 끝난 것 같고 예. 얘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빈몸 하나 만들어 달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일단 그분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몸조리 잘 하시라고 좀 전해드려라. 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큰일이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뒤인가 똘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전까지도 계속 생존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약속대로. 네네. 나 잘 지내고 있다. 괜찮다. 진짜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음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재수씨랑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좀 추스려지면 알겠다. 그래 잘 지내라. 조심해라.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그때 전화 왔을 때 하는 말이 똘비가 형님이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요. 몸 추스리면서 가게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얘가 그때까지도 누나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워한다.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아, 근데 늘상 그 동업자 형이 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눈치를 채죠. 느낌이 네.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도 좀 못 잊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궁금했나 봐요. 예. 도대체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똘순이 누나가 뭔 어떤 애길래 그리고 그 형님분이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 했잖아요. 똘비. 그러면 그 똘순이 누나도 같은 그거였으니까 얼굴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분이 수소문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고등학교 다 동문이니까 건너 물어보면 알겠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 여자분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나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누구시냐고 똘순이 아냐고 물어봤더니 똘순이 이름 딱 나오니까 끊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제발 좀 똘순이가 지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 친한 동생이랑
이래서 그런데 좀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나 좀 하자고. 겨우 설 때 이제 만나기로 한데 똘비를 끌고 간 거예요.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형님이 설명을 했겠죠. 내가 이래 수소문해서 지금 좀 있으면 오신다. 얘기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둘이 앉아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오시더래요. 이렇게 찾고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뭐 올 뿐이면 누군가를 찾고 그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혹시 누구시냐고 여기라고 이러면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둘이 앉아있는데 딱 보더니 흠칫 놀라더래요.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시다가 이제 네 이러면서 오시더래요. 앉아갖고 저 막 이제 하는데 흠칫한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형님도. 갖고 제가 좀 험상궂게 생겼죠. 이러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놀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기 혹시 똘순이랑 친했다고 들었는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랬다고. 똘순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똘순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됐대요. 이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손절했대요. 도저히 상종 못하래라 생각해가지고. 저도 최근 일은 몰라요. 예전엔 그럼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셨대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는 아니고 학원에서 알게 돼가지고 똘순이 누나랑 그렇게 친구인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사회 나왔고 20대 중반 때쯤에 같은 지역 회사 근처가 돼가지고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예. 집값 아끼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지냈는데 너무 애가 물란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동갑 남자친구 한 명이 사귀고 있었는데 아니 같이 사는 집인데 자꾸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근데 그 남자도 너무 날티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부터 손절을 하고 똘순이 누나랑. 그렇게 됐다. 근데 얘기하는 와중에 똘비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더래요. 똘비가 얘기 듣다가 아니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시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당시에 룸메이트로 있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똘순이 누나 남자친구죠. 그때는. 그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닮아서. 그냥 분위기가 탁 봤는데 흠칫했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렇다고. 얘가 순간 상현이 오빠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혹시 그 전 남자친구분이 이름이 상현이 오빠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빠 아니래요. 동갑 내기래요. 똘순이 누나랑. 제가 알기로는 동갑인데요. 오빠 아니라고. 그리고 이름도 상현이가 아니고 누구래. 딴 사람이래요. 자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름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오빠도 아니었고 일단은. 그런가요? 이러고 막 이제 또 한참 얘기를 들었대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러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상현이 오빠 아는 사람이라고. 뭔 소리냐 이랬더니 고등학교 때 학원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당시에 똘순이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랑 사귀었대요. 예. 그 이름이 상현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고2 때 사귀던 게 대학생 오빠를 사귄다고 했는데 둘이 막 좋아 죽더라. 몇 번 봤는데 막 서로 죽고 못 살던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대학생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 상현이 오빠인 것 같다고 이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오히려 똘비한테. 아니 그냥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근데 세 분이 닮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도 오래된 전 일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떠올렸더니 상현이 오빠 생김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동갑내기 그리고 지금의 똘비 세 사람이 비슷해요. 형제처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래요. 호박 속 긁어내기 한 게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도 당해서 와. 혹시 뭐 생사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얘가 그거 딱 듣고 그분한테 그냥 그때부터 마음 싹 다 줬고 딱 잊었다 하더라고. 야, 이거 제목이 완전 껍데기 만드는 여자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얘기 뭐 들었던 게 그 여자분 얘기 이제 듣고 또 그 형님분이 뭐 알아보셨나 봐요. 알아봤더니 똘순이 누나 그 전 남자친구가 소름 돋아.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예. 그 똘비랑 같이 맨날 가던 모텔 거기서 사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죽은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하네요. 다시는 그때부터 이제 연락 안 하고. 아예 연락 끊었죠. 그리고 그 일 있고 동업하던 것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누나 찾아올까봐 그것도 접었어요. 돌비가.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형님한테 죄송하다 말하고 동업하던 것도 이제 지분도 빼고 형님한테 진짜 죄송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원래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했었는데 이사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이야, 어찌해야 될 건 간에 지금 오랜만에 개강남님이 오셨는데 여전하시네요. 안 죽으셨어.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예. 근데 개강남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긴 건 맞는데 정말로 틈이 없어. 원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또 그런 게 분명히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이분은 없어요. 그게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오빠. 아 오빠 무슨 오빠 껍데기. 사기꾼이 예. 오빠 무슨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개강남님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강남 오빠가 여전해요. 바뀌지도 않고 진짜로 항상 어떻게 진짜 쉬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들물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껍데기 만드는 여자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고 이거는 진짜로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라고 또 시들물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일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은 제일 가까이에 있고 제일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